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석권했고 상원은 초박빙의 접전으로 다음 달 초 다수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시간 북한이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백승주 국민대 석좌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예상과 달리 초박빙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진행된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금번 선거를 보면서 예상이 빗나갔다 이렇게 많은 평가가 나오죠. 그 부분은 예상한 분들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이 매우 최악이었어요. 뭐 최근까지 30%대까지 40%까지 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인플레이 때문에 고통받는 미국 국민들이 호소하고 또 여러 가지 여론 지표상으로 공화당이 압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그 예측이 빗나간 모습이 역력하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선전했다, 민주주의 승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역대 중간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을 소속된 정당, 집권 여당이 굉장히 고전했어요. 고전했는데 이번에는 하원에서는 뭐 다수당을 뺏기게 됐죠. 바이든의 민주당이. 그러나 상원에서는 그 50대 50을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하면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 선거는 역시 그 예상보다가 잘 싸웠을 때는 굉장히 완전히 크게 이긴 것 같아요. 예상보다 조금 이겼더라도 좀 예상보다 지고 나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깔아앉게 되는데 트럼프 측 분위기는 완전히 깔아앉았고 공화당 깔아앉았고 민주당은 굉장히 선전했던 그런 분위기를 지금 상황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예측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예상 밖으로 고전을 했고 민주당은 선전했다. 그 이유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예, 앞서 이제 우리 백승주 차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거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누가 이기고 졌냐보다는 예상보다 잘했냐 못했냐가 이게 승패의 판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는 그 집권 여당에게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역대 중간 선거에서 거의 다 집권당이 졌어요.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좀 별로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 중에서도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게 이제 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대에 이른 상황에서 이런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죠. 거기다 이제 공화당 쪽에 많은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대비가 되면서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압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선거 결과가 의외로 하원이 지금 아직 뭐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가면 공화당이 무난히 승리를 할 것 같은데 뭐 예상 밖으로 한 50석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한 20석 안에서 그럴 것 같고요. 상원은 지금 뭐 거의 이 현 상황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의외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것처럼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공화당이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때문에 바이든이 불리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트럼프의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선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의 예상대로 이 공화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이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초에 대선 도전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주 부인가 의논해서 내년 봄쯤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선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조금 집중했던 것이 아닐까. 낙태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결속을 가져오고 특히 인플레가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아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내놓고 네. 그 내일 당장 내 책상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국민과 그 함께하면서 정책에 좀 끈질기게 매달렸던 부분이 이 승리 좀 선전을 갖고 왔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선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차원에서 재도전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줬죠. 공화당에게 압승을 거둘 것이고 또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고 했는데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여러 가지 패배한 공화당이 더 압승 거두지 못한 이유가 트럼프의 아집과 독선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아픈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클린턴이 이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일부 평론가들은 트럼프를 보고 바보야 후보의 자질이 중요해 바보야 후보가 중요해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걸 봐서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이 공화당 당내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상당히 위치를 손상당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선거 결과에 따른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역시 좀 주목이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중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 정치가 상당히 어찌 보면 보수화 내지는 자국 중심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역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강경합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국내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교안보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되게 이제 힘에 의존하는 외교 이것을 이제 공화당이 하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그렇게 추구를 하는데. 최근에 오바마 이후로 이렇게 특히 이제 트럼프 때 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대외 정책 거의 다 비슷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소위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 중심,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면서 미국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민주당의 구호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공화당의 입장도 민주당과 많이 가까워졌고요. 또 민주당도 지금 그 중국 견제의 그 공화당 입장과 거의 유사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서로 수렴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선거 이후에 크게 외교 정책이 달라지거나 그럴 것은 특별히 없다. 다만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을 그 집권 민주당이 이제 잃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든지 공화당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매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명성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를 누가 더 세게 때리느냐 이런 경쟁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곧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G20에 이제 시진핑도 참가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참가하죠. 우리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참가하는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날 것인가,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바이든도 그렇고 시진핑 측도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만나면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지난 8월 달에 서로가 엄청난 말폭탄을 주고받았어요. 대만 문제를 두고 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은 미국이 개입하겠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바이든이 했죠. 그 중국으로서 굉장히 충격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포기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이 재미난 이야기라기보다 조금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불장난하면 다 타 죽는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폭탄을 주고받은 시진핑은 또 5년 임기를 보장받고 이제 참가를 하잖아요. 또 이제 바이든 2년 임기를 남겨놓고 재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런 만나는데 두 사람의 기싸움, 바이든과 시진핑의 기싸움, 어떤 대화가 오갈까?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로 어떤 입장을 주고받을지 저는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쐐기를 박을 것 같아요.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라 이렇게 할 거고, 바이든은 대만은 자유세계 일원이다 이런 뉘앙스 이야기를 해서 중국과 미국 또 시진핑과 바이든의 어떤 그 충돌 지점이 확인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관심을 모으는 것이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 부분이 아무래도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앞서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큰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민주당이 강경했었고 외교안보적으로는 공화당이 강경했었는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좀 수렴이 돼 버렸고요.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거의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와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도 뭐 공화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한미 동맹에 관한 입장도 여전히 뭐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미국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정책들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아마 공화당에서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계속 흠집을 내면서 나머지 2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바이든 정부의 성과가 작아지도록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그 시간이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유일한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예, 대북 정책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우리 바이든 정부 때 우리 대한국 정책,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방위 분담이 굉장히 우리가 좀 마음이 쓰이죠.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방위 분담에 대해서 트럼프의 영향 하에서 좀 더 요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 이 대선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영향이 좀 커지는 것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사진도 많이 주고받았고 또 대화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영향이 크면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를 좀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빅딜 기회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하원을 장악을 했지만 트럼프 영향이 기대만큼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서 조금 실망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으로서는 적어도 트럼프 한 라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북한으로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이 태극 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미국이 중간선거 개표를 하는 중간에 지금 도발을 재개했거든요. 그 시점과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는 무슨 특별한 날짜를 겨냥했다기보다 거의 이제 상시화되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쏘는 이런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는 뭐 이게 뭐 거의 상시적으로 가깝게 이렇게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발사 그 자체는 이제 거의 상시적인데 매번 쏘면서 이제 또 우리 쪽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태극 연습을 핑계를 대면서 태극 연습에 대한 반발, 또 비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거의 우리 보고 아무 훈련도 하지 말라는 뭐 이런 약간 좀 억지 주장에 가까운 이런 이제 때를 쓰고 있는 건데 아마도 그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거의 상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핵실험이 아직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뭐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의 당대회와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사이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핵 개발과 관련된 시간표는 미국이나 중국의 정치 일정에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제 기술 개발 수준하고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두 번 시도했다 실패했죠. 화성 17형, 화성 17형과 같은 ICBM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
이게 담보가 돼야 핵 무력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더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북한이 보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좀 강박관념을 가진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박정천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도발을 했는데 앞으로도 훈련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7일부터 또 오늘까지 이제 태극 훈련이라 해서 지휘소 훈련이죠. 국군의 지휘소 훈련인데 문재인 정부 때 다 중단했던 거예요. 4년 정도 하지 않았던 훈련을 우리가 우리 국군 지휘소 훈련을 하니까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들 인민들 보기 좀 뻘쭘하잖아요.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태극 훈련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와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태극 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이렇게 드러낸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정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정원이 예상했던 시기는 좀 지나갔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다면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금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핵실험 전망을 국정원이 가감하게 10월 16일 이후에 할 거다 했는데 중간선거 사이에 할 거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북한이 국정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국정원이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 능력이 맞춰갖고 국정원 정말 예측 잘한다 이렇게 맞춰서 쏠 거 안 같았어요. 아마 국정원도 그걸 고려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그 기간 안 쏠 거다. 국정원을 망신 주기 위해서도 안 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 문제는 북한이 이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의 문제예요. 준비는 다 해놓고 언제 쏠 수 있다고 해놓고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핵무기를 쏘는 게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미국의 제재 완화, 미국과의 직접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유리한지, 모라토리움을 지키는 거 유리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오스틴이 사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지만 미국이 핵 사용을 결정할 때는 미국의 대통령 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의논해서 하거든요. 그 두 번째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그 체제의 종말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놓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렇게 우리 SC라고 합니다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SC를 내놓으니까 북한에서는 이 핵실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그 대가를 생각해야 되고 얻을 걸 생각하는 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핵실험 준비는 했지만은 실제 핵실험 하는 문제와 시기 문제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의 어떤 SC는 아주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 처음으로 그 속초 앞바다에 쐈던 NLL을 넘겨서 미사일을 쐈던 그 미사일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 구소련 때 개발된 지대공 미사일로 판명이 됐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글쎄 뭐 육지에다 두고 쓸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지대공인데 왜 공중이 아니라 이제 지대지 방식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뭐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쏘는 것도 굉장히 뭐 그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쏜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이제 또 하나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또 선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인양해서 이것을 이제 재원을 분석을 해봤으니까 알게 되겠지만 예. 만약에 이것을 수거를 못했다면 뭔가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미사일을 하나 쐈구나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뭐 그냥 무작위로 자꾸 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금 배치해놨던 미사일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뭐 30년, 40년 된 미사일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 뭐 그 수량이 다 돼서 폐기해야 되는 미사일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고 처리 차원에서도 지금 마구 쏘면서 마치
이게 그 새로운 미사일이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섞어 쏘기하면서 이러면서 좀 정리하고 있는 것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북한이 미사일 6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정말 이제 연한이 다 된 미사일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이 좀 넉넉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수준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은 아마 좀 놀랐을 겁니다. 2012년에 북한이 서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좌표를 찾아서 완전히 다 수거해서 우리가 완전 조립을 했어요. 조립한 걸 제가 몇 번 살펴본 적도 있는데 이번에 동해상 226km 떨어진 미사일을 우리가 그 ROV라고 하죠. 원격 조정하는 저 베이클 저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1,700m 들어가서 그걸 찾아갖고 그것이 지원을 다 밝혔잖아요. 밝혀보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게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 아니고 60년대 구소련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그 여러 가지 섞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를 발사할 때 의도가 정말 그 협박 위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만전술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만전술 쓰고 있는데 우리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있는 군사력의 과시와 관련해서는 실제 있는 힘을 좀 감추려는 빙산행위라 그래요. 빙산형 과시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작은데 크게 보이려는 보거행위 있어요. 보거는 이 길이가 짧지만은 큰 고기 만나면 크게 보려고 빵빵하게 공기를 채우거든요. 아, 보거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핵무기는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무기 체계를 실제보다 그 성능과 재원을 좀 과시하려는 화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이 이번에 구소련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나타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 일부 사람들은 그 제고 미사일의 소진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북한이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고 미사일 다 소진해서 우리한테 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번에 그 동해 앞바다에서 우리가 수거한 SM 미사일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군사 정보와 결합시켜서 북한이 보거형의 군사력 과시를 하고 있는지 빙산형의 군사력 과시를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 좀 따져봐야 돼요. 저는 좀 실제보다 자꾸 큰 나라로 군사적 힘이 큰 나라로 재래식 군사력 큰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번 담겨져 있어서 아주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노력이고 우리 참 해군들 이때는 박수 좀 보내야 돼요. 그 1,700m 좌표에 가서 ROV를 작동시켜갖고 그 딱 수거해갖고 조립한 걸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주 국민대 석좌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